자, 이어서 마지막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택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뿐 아니라 토지 등 모든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신규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SC제일은행도 부동산 담보대출 퍼스트 홈론의 운영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월까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이 잇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 중단에 나서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은행 단위로 가계대출 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연초 설정한 대출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바싹 조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조치는 집값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불장에 기름을 붓는 실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 소비자들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초점이 투기와의 전쟁에서 실수요와의 전쟁으로 바뀐 양상이라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금 규제가 중첩된 상황에서도 패닉 바잉에 나선 실수요자들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규 매매, 전세를 고려하던 수요자들은 당장 패닉에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중단으로 인해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연쇄 중단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월간 부동산 8월 회장에서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장기적,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하반기 부동산에 닥쳐들 여파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융당국 부동산 대출 전방위 압박입니다. 가계비 폭증에 금융당국이 돈줄 끊기에 나서면서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NH농협 등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기존 대출에도 우대금리가 사라진 곳이 많은데요. 평론가님, 네네. 금융당국의 이러한 대출 규제 현황 그리고 이에 따르는 시장 분위기 한번 짚어주시죠. 시장 분위기 되게 안 좋은 게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돌아요. 정부가 과거에 투기 세력과 싸움 붙어서 잘 안 됐고 이제는 엄한 실수요자 세력과 붙어서 싸움하려고 그런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출을 뭐 지금 조여버리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완전 멘붕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게 NH농협은행입니다. NH농협은행이 8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신규는 물론 뭐 재약정 다 포함해서 토지, 뭐 주택, 대출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는 취급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전세 대출도 중단이 됐다 보니까 뭐 정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비자들은 지금 뭐 대출 받기 위해서 은행으로 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거는 이제 가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미리 좀 받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데 다른 은행 가서 이제는 대출을 받으려 하는 움직임까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죠. 자, 금융사들은 자체 대출 한도 축소와 대출 중단까지 나섰고요. 날로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취약차주들이 직격탄을 맞을 거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투기적 대출을 억제하겠다고 금융당국이 발벗고 나선 건데요. 과연 투기적 수요만 잡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교수님, 네. 시장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선별이 가능할지, 이 대출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부동산 대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나옵니다. 9억에서 또 10억 사이는 또 그 요율이 틀리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대출의 비중이 가장 많은 중소형 아파트 서민들의 어떤 피해가 굉장히 클 거라 보이는데요. 과연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의 선별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대출 총량제를 강화하겠다. 요게 이제 연간 목표가 5 내지 6%거든요. 네. 그 연간 그 총량 대출 제도는 투기냐 안 투기냐를 구분을 하는 거를 전제로 하지 않아요. 일단 예를 들면 A은행이 너 금년 1년 동안 대출이 늘어나는 거는 주택이든 아니든 뭐든 다 합쳐서 5% 6%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주택 수요가 너무 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폭발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한도가 지금 다 무너질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새로 이제 금융위원장으로 오시는 분이 아직 취임도 안 한 상황에서 내가 위원장이 취임하면 총량 대출 막 강력하게 이래버리니까 시중은행들은 자기 통계를 보니까 이거 뭐 다 지금 한도 다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부랴 그냥 전후 앞뒤 따지지 않고 지금 대출을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규제를 한다고 합시다. 하더라도 그럼 뭐 주담대는 몇 프로, 그 다음에 주담대 아닌 대출은 몇 프로, 이거 좀 이렇게 해서 그렇죠. 6%를 해줘야 이렇게 피해가 안 생기는데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막 6% 이렇게 5%로 줘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의 저는 서투름에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금리로 규제를 하는데 이번에 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예. 서민들의 경우에 뭐 예를 들면 3억 또는 6억 이하의 경우에는 우대 금리를 적용해서 그분들한테 자금도 그리고 금리도 유리하게 해주는 게 그게 공정한 사회지. 이렇게 그냥 뭐 집값은 딴 것 때문에 올려놓고 억울하게 규제를 갑자기 예고도 없이 아주 저는 전근대적인 방식이라고 봐서 매우 실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대출 규제 강도를 한층 높이는 이유는 가계 대출 잔액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 갑작스러운 대출 절벽과 함께 체크해야 할 부분이 지난 8월 2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자, 0.25%포인트 인상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진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된다면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네. 금리 인상,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미 아시다시피 뭐 0.25%포인트를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주체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그러면은 경제 주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볼 게 이제는 과연 시중금리가 이제 올라갈 것이냐. 뭐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히 이제 시중금리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계속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4대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본다 그러면은 신용대출 금리가 이미 상단이 4%짜리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선제적으로 은행들은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올려놓은 상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제는 변동금리입니다. 코피스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도 4%짜리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거 좀 올라가겠죠. 더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이겁니다. 대출금리는 이제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면 과연 부동산 시장의 악재로 이게 작용할 것이냐? 사실 이제는 시장에서는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는 필드에 있다 보니까 필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분위기가 야 0.25% 올린 것 같고 퍼센트 포인트 올린 것 같고.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오르는 게 상승률이 더 좋은데 뭐 이거 금리 뭐 요 정도 올렸다고 해서 나한테 큰 피해 없어라는 게 지금 시중의 이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가 노무현 정부 당시에 금리가 한 6% 쪽으로 급등을 했는데 그럼 그 당시에는 집값은 낮아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은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시장의 주체들은 이번에 올렸던 물론 계속적으로 막 정말로 1% 막 이렇게 계속 오른다 그러면 모르겠죠. 하지만은 8월 26일에 이뤘던 0.25%포인트 오른 거 이거 가지고는 사실 시장 주체들이 아직 반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금리가 이제 올랐습니다. 우리가 저번 때 교수님 모시고 했을 때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반씩 쪼개서 0.125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과감하게 0.25가 올랐습니다. 자, 금리 인상에 있어서 어떤 기반 수치가 될 게 경제 성장률이 한 3% 이상 예상이 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한 2% 이상 상승하려고 조짐이 있었을 때는 금리 인상을 이제 카드를 만지는데요. 과연 이 수치의 명분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종합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금리 인상 카드와 그리고 대출 규제의 카드를 가지고선 부동산을 잡겠다는 어떤 수가 좀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올린 목적이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물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건 아닌 것 같다. 둘째로는 환율? 환율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운을 띄는 결정적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다라는 게 저는 근본 원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이제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럼 0.25%포인트 올려갖고 잡히냐? 안 잡힐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다가 0.25는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더 올리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제대로 잡힐 때까지 한국은행은 금리를 과감하게 올릴 거다 하는 게 어저께 금통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결론이죠. 따라서 주택 수요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정부의 움직이는 것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물가도 아니고 뭐 경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주택 가격을 이거 아니면 잡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이 카드를 꺼냈는데 실제로 주택 가격을 잡으려면 세제도 좀 해줘야 되고 공급도 해줘야 되고 다양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만 가지고 이걸 잡겠다고 하면 모르긴 해도 금리가 최소한 기준금리 차원에서 3, 4까지는 가야만 잡힐지 말지 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 같아요. 계속 올리겠죠. 계속 올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그 대출 규제와 금리, 금융당국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하고 바로 직결이 돼 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부동산 서울 아파트값 전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불장인 이유가 네. 제가 보기로는 첫 번째 공급 부족이고요. 네. 두 번째는 공급 부족 중에서도 분양 물건 아니면 민감 나오는 매수 물건이 없고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까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유동성이에요.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를 사전 청약과 등등 해가지고 지금 공급 물량을 뿌려가서 잡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저것도 안 되다 보니까 세 번째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너무 퍼져 있다 보니까 그걸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잡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금리 인상은 힘들다라고 네. 얘기했고요. 그럼 대출 규제에 있어서 과연 대출 규제를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듯이 서민들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힘든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어디까지 하고서 발표가 된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 지금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바로잡아야 될 게 금리 인상이 힘들다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0.25%포인트 올린 거 가지고는 사실 힘들다. 부동산 잡기는 힘들다라는 게 이제는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교수님 말씀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너무 자산 가격이 너무 뛰다 보니까 이거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금리를 이제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작용은 뭐냐? 역시나 실물 경제라든지 아니면 실수요자에게 유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런 분들이 이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고 뭐 자영업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영업자 힘들죠. 그럼 보통 이제 담보받아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뭐 담보대출의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중은행 못 가고요. 결국에는 안 좋으신 분들이 가게가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게 되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요새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서 큰 틀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게 대출 금리를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좀 차등해야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를 지금 받아갔고요. 진짜 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교수님 얘기했던 대로 금융위원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과 더불어서 금융정책의 핵심충인 금융위원회의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또한 가계부채의 전면전을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인사청문을 거쳐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 하죠. 확대 조기 적용 그리고 제2금융권 DSR 축소와 같은 초강력 대책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그리고 게다가 추가 대책 예고까지 지금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자, 현 시점에서 이런 어떤 추가 대책까지가 불가피한 상황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네. 경제적인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러죠.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가격의 폭발적인 급등 때문에 이 정부가 그동안 했던 정책, 잘했든 못했든 간에 전부 도매금으로 지금 비판을 받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6개월쯤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 마당에서 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뭔가 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놓지 않고서는 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나오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최소한 4, 5개월이 걸리는데 지금 추석 전에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주택 가격이 안정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기 전에는 이 정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공감대 때문에 저는 강수를 두는 거라고 보고요. 그 강수가 매우 악수였다는 거죠. 그 강수대로 가려고 하면 기준금리를 0.25 정도가 아니라 0.25를 가지고 한 8번 지속적으로 때려도 공급 요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게 요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상. 이게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정말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고 싶으시면 제가 제안합니다. 앞으로 3년 또는 5년 또는 정하지 않고 다주택자를 포함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특단의 긴급 조치를 발동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지금 안 팔면 나중에 어떤 그래서 그런 이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해주고 취득세도 당연히 파격적으로 낮춰줘서 거래를 터주는 게 저는 1차 공급 대책이라고 보고요. 물꼬를 터야 된다. 네, 또 하나는 헌법에 준하는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5년에서 20년 동안 서울, 특히 서울, 저는 서울이 문제라고 봐요. 수도권이 아니고 네. 서울의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친청년적으로 친신혼적으로 이게 모델링을 해서 야 아파트 거기 나 못 살아 난 이런 정말 괜찮은 소규모 단지를 그래서 공급을 꾸준히 하겠다는 걸 아예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10년 동안 공급을 뭐 150만 채든 200만 채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쪽으로 서울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이 문제는 좀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계속해서 이건 얽어매놓고 금리 하나로만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 말씀하셨고요. 네. 그리고 대선 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요 끝단에서 여당과 야당의 유력 주자들의 부동산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 요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그 평론가님이 얘기했듯이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자, 당국의 대출 규제가 일부 은행의 대출 중단으로 이어졌고요. 네, 맞습니다. 대출 수요는 타은행 쏠림 현상이 가시화될 것이고요. 네. 그로 인해서 전체 대출 증가라는 가계부채 리스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금융권에서도 지금 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작용 어떻게 보면 그 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부담은 굉장히 클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뛰는 이유 중 하나가 전세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가면 필연적으로 매매 가격도 또 받치게 됩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전세 가격이 왜 오르냐 본다 그러면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팩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전세자금 대출을 쪼이다 보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지금 가수요가 일어나면서 계속 대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세 가격이 계속 혼란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전세의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세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되고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매매 가격이 상승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교수님이 이제 정책 지원적으로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원하는 걸 정확하게 이제는 말씀하셨거든요. 거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터져야 공급이 나오지 지금처럼 막 정말로 아마 필드에서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해보려고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너무 높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중과가 되다 보니까 사실 다주택자들의 물량을 안 푸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적인 대안을 내야 되는데 자꾸적으로 이제는 표를 위한 정책들이 내놓다 보니까 계속 지금 뭐 전세 시장도 꼬이고 매매 시장도 꼬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참 두 분의 말씀 들었을 때 어떤 희망적인 부분의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굉장히 좀 착잡해집니다, 사실. 네. 자, 사실 이러한 규제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간 정권 출범 이후부터 수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나왔지만 모두가 피부로 느끼다시피 부동산 시장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여러 도움 말씀을 주셨어요. 네. 예, 공급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어떤 그 실수요자에 맞는 우대금리 그 부분으로 좀 가자라는, 예전에 이제 현업에 계셨기 때문에 더욱더 실감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시장이 안 움직일 것 같다는 저도 예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하고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요 지금 세 번째 파트, 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마무리를 일단 한번 해보시죠. 일단 문제는 자꾸 이제 뭐 공공임대, 뭐 민간 임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문제의 핵심 주택 소유예요. 소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임대 물량이 아무리 많고 좋아도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집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주택 소유의 동기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도 좋다. 근데 그건 보조주택이고 중요한 것은 그 소유주택이다. 따라서 임대를 강화하고 뭐 그 임대 기간이 500년이 아니라 5,000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임대는 기본적으로 수요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소유주택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거는 좀 자유롭게 해주되 금리를 가지고 당신 얼마짜리 사? 30억이야? 죄송한데 돈을 빌려달라고? 빌려주지. 근데 금리는 좀 높아. 이렇게 해서 그걸 억제해야지. 50억 이상은 아예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굉장히 저는 피해가 많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의 핵심은 제가 한 30년이 주택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문제가요. 수도권이 아니에요. 수도권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서울이다. 서울에서 모든 게 발생이 되죠. 서울에 뭐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수도권을 신도시를 지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분당에서 집을 사가지고 전세 주고 서울서 살고, 일산에 집을 지으니까 일산에 사고 집은 서울서 사고, 뭐 삼기도 사기는 사고 집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아무리 지어도 계속해서 서울 주택 가격이 강남 강북을 막론하고, 저는 그래서 서울의 콘셉트를 좀 바꿔가지고 대형 아파트 징그럽잖아요. 그냥 아주 소형으로 아기자기, 그리고 뭐 이렇게 공유 공간을 가져가면서 좀 새로운 저는 그래서 주택 정책, 특히 서울시의 주택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30대들이 주택 도시 정책 국장으로 임명을 해서 30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정책을 해야지. 50대, 60대 말이야 계속해서 개발 시대에 수천 채 짓는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지으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맨날 짓는다 그러면은 대규모 뭐 3,000세대, 5,000세대 이 이야기만 하니까 지금 청년들 수요하고는 전혀 동떨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젊은 층의 어떤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박수칠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정책을 박수를 치든 안 치든 저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